세계의 스포츠인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아주 큰 축제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요, 스포츠 행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개최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 보는 스포츠 외의 이야기, 올림픽의 뒷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과 도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시아 대표 국가, 아시아 대표 도시 이런 입지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1990년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90년대 일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 잃어버린 20년. 예, 정답입니다. 1980년대까지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던 일본이 90년대가 되면서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이 점차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도쿄였기 때문에 다소 초라한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있었고요. 워킹푸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 이제 꿈과 희망을 빼앗겨버린 젊은이들이 사회 여기저기서 눈에 띄게 되고요. 반면에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나 타이베이나 서울 그리고 송도 이런 도시들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도시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00년대의 일이라면 2010년을 넘어가면서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있었죠. 그리고 이은 후쿠시마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어떻게 보면 회색빛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회색빛이 된 일본 사회에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사실 여론이 싸늘합니다. 쌤, 그러면 굳이 그 취소를 안 하고 연기를 해서 다시 올림픽을 이렇게 개막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올림픽 경기를 취소했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길래. 예, 그러게요. 우리가 올림픽 하면은 2주 동안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여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소 몇 조 원에서 최대 몇십조 원의 단위까지 움직이는 거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제 효과가 사라져버리죠. 대회 운영에 쓰이는 돈이 발생시킬 수 있는 경제 효과, 티켓 판매 수익, 올림픽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이 쓰는 돈, 그리고 올림픽 관련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기타 합쳐서 한국 돈으로 최대 20조 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림픽과 관련된 규정 때문인데요.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개최 도시나 개최 국가가 아니라 IOC예요. 일본이 자기네가 못하겠어요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IOC가 허락해야만 가능합니다. 와. 그거 갑질 아니에요? 그거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네, 진짜. 그러네. 이런 상황에서는 올림픽의 역사를 보면 올림픽이 취소된 일이 3번 있었는데요. 1916년 대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리고 1940년 대회 개최지로 도쿄를 결정을 했는데요. 1년 후인 1937년도에 일본은 중국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헬싱키가 개최권을 가져갔다가 그마저도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2차 대전이 한참이던 1944년도에도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올림픽도 취소가 됩니다. 지출도 그렇게 크지만 수익 역시 적지가 않은데요.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에이 안 해라고 한 그 도쿄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서로 눈치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올림픽에 관련된 수익 구조를 보자면은요. 기본적으로 방송 중계권 수입이 가장 큽니다. 이게 IOC가 벌어들이는 돈의 7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장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의 광고판이 쫙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 기업들, 그런 유명한 기업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IOC에 내고 광고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보니까. 이게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IOC 입장에서 보자면 4조 내지 5조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어 있는 이 거대 행사를 방송만 된다면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일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꼴이 되는 거죠. 자존심 싸움 같은 것도 좀 걸려 있었네요. 스트레스 받네. 기싸움 싫어하세요? 단순히 돈 문제만도 아니고 진짜 국제 정치적인 그런 문제적으로도 이게 취소를 못하는 그런 게 있군요, 이게. 어쨌든 왜 이렇게 일본이 무리를 해서라도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어 했는가, 강행하고 싶어 했는가. 이게 1964년도에 일본이 경험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영상 봐. 아시아 최초. 우와,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이었어요? 도쿄올림픽이? 진짜 오래전이긴 하네요. 와, 역사다, 역사. 야, 방금 높이 뛰기도 약간 다리 가이 뛰기 같이 이상하겠다.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 거구나. 컬러 송출이 처음이었구나. 신칸센 개통이요. 와, 신칸센 역사 진짜 오래됐네. 모든 게 많네. 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진짜 잘된 올림픽이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그러네. 와. 진짜 많은 경제적으로 일이 많이 살아났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생각해 보면은 1964년이니까 그 이후로 사실 일본의 뭐 전성기가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일본 가전 제품들 뭐 전 세계에 휩쓸고 맞아. GDP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치, 저런 걸 생각하고 찰떡 같은 게 정말 느껴지는 그런 방송 올림픽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도쿄올림픽, 1964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1959년도에 당시 이제 자민당의 집권 시기였고 당시 총리는 기시 노부스케였는데요. 개최가 확정되고 나서 5년 동안 국가에 총력을 쏟아부어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고요.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네요. 그래서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사카이 요시노리라고 하는 당시 와세다 대학 육상부 소속의 선수였습니다. 이 사카이 요시노리 선수는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옆에 있는 미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요? 45년 8월 6일이요? 그게 안 태어나봐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저 놀랐는데요. 사실 오늘 아버님 때. 아버님 때. 아니 근데 살짝 지금 얘기만 들어도 느낌이 오네요. 히로시마 옆에 태어났다. 그 얘기인즉슨 원자폭탄 떨어진 그때. 맞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어요. 아까 히로시마 베이비 있었던데. 그게 아까 이분인가요? 맞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날 히로시마 옆에서 태어난 사카이 요시노리 선수가 올림픽 성화 점화주자가 되었죠. 이를 통해서 패전을 극복했다.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일본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장성하게 잘 자랐다 이런 걸로 예, 맞습니다. 대신하는 느낌으로. 쌤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을 보니까 뭐 생칸센? 신칸센. 그 철도도 그때 졌다 그러고 예. 일본에서는 사실은 저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뭔가 새로운 게 많이 생긴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도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졌겠지만 일본이 정말로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은 금액을 들여서 도시의 면모를 그리고 국토의 면모를 바꾸게 되는데요. 도쿄 내에 지하철, 노선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하네다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이어지는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모노레일 같은 것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래 도시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신칸센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964년 10월 10일에 도쿄 올림픽이 개회가 되는데요. 네. 그로부터 딱 열흘 전인 64년 10월 1일에 신칸센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개막에 맞춰서 예. 개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이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갖게 되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신콤 3호기라고 하는 위성을 통한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올림픽을 생중계로 시청을 할 수가 있었고요. 느린 화면으로 리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도쿄 올림픽 당시에 처음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야.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특정 경기에서 TV 시청률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 기록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첫사랑보다 더 나왔나요? 오, 첫사랑 거의 50%. 60%로 알고 있거든요. 60%? 쌤과 함께 7.9%보다 더 많이 나왔던 얘기. 옛날에 79%. 놀라운데. 뭐냐면 여자 배구 결승전입니다. 오. 일본이 금메달을 땄죠. 배구에서 금메달 예. 땄어요? 당시에 이제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가 소련이었거든요. 이런 소련 선수들 같은 네. 신체 조건이 월등한 선수들도 이길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니까요. 자민당의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시노부스케 총리가 물러났고요. 이케다 하야토라는 새로운 총리가 등장을 했고 이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왠지 했을 것 같아요. 초과 달성합니다. 8년 만에 국민소득 2배를 달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만든 경제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때 뭐 일본 주식시장이 우리로 치면 코스피가 지금 3천짜리가 네. 5천, 6천 갈 정도로 뭐 많이 올랐고 또 저때 당시에는 아마 일본 경제 성장률이 막 10% 넘어가고 막 그랬을 때죠. 예, 제 기억에. 맞습니다. 와. 예. 이러고 나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왜 다시 올림픽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는 이유가 딱 가네. 이때 이게 엄청나게. 그리고 이 64년 도쿄올림픽이 일으킨 이 여러 가지 효과들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 비슷하게 재현이 됩니다. 정답 우리나라. 88. 예, 맞습니다. 그렇지. 예, 1988년에 열린 서울올림픽이었죠.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바덴바덴의 기적. 와, 야. 엄청났구나. 일본 나고야를 지금. 그때도 일본이었네. 아, 김현이. 저게 시대 순으로 보면 저렇네요. 좀 위기가 많이 있긴 했었구나. 또 80년대였구나. 야, 소름이 오서서 돋네. 아, 나중에 그거 보니까.
88 올림픽 다들 기억을 좀 하시죠? 많이들. 유나 씨는 그때 태어나셨고. 네. 88년생이에요. 저만 몰라요 지금 올림픽? 못 봐서 서운해요 좀. 네. 라떼는 막 그랬지만 올림픽 하고 막 전철 타려면 전부 호돌이 막 손들고 있고 다 그랬지. 호돌이 전부 호돌이었어 이렇게 호돌이가. 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많이 기억해요. 막 아시아나 그 펜인핸 노래 그들 기억나고 손에 손 잡고. 통화봉송을 하러 그렇게 쫙 올라갔거든요. 코리아나 아닌가요? 그게 코리아나. 아시아나. 아시아나 뭡니까? 미안합니다. 칼에 넘어가. 칼에 관계없으면 죄송합니다. 아유 뭐 비행기 얘기한 줄 아시아나라고 알고. 그랬지. 난좀 비행기인 줄 어이없네. 알았어요. 예, 예. 그 손에 손 잡고 너무 노래 좋잖아요. 네, 맞아. 그렇죠. 정말 그 감동이었어요. 노래도 좋았고 그다음에 그 성화 붙이는데 그 준비된 비둘기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맞다 유명했다 그거. 네, 통구이가 됐다는 그런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붙여. 있어. 예. 갑자기 둘이 다니까 그 위로 비둘기들이 날아가지를 못하더라고. 그게 또 생중계 됐잖아요. 맞아요. 아 추억이 많다. 예, 바덴바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당시 상황을 보면 네.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없는 악조건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 한국은요.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는 당연히 국교도 없었고 사이도 나빴고 박정희 정부 말기에 가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갈등의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고립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를 기획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은 박종규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종규는 청와대 경호실장을 하다가 물러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사격협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라고 불리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종규가 올림픽 개최를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79년 초에 잠실 체육관이 만들어지면서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올림픽 한번 해봐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9년 10월 서울시장이 8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논의도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죠. 그리고 80년도에는 저 신군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비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80년 8월에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 신군부의 핵심,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 사람 둘을 만납니다. 세지마 류조와 고토 노보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자리에서 세지마 류조는 민심을 수습하려면 올림픽 같은 게 필요합니다. 도쿄도 예전에 그렇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귀가 솔깃한 거죠. 그랬겠네요. 시작부터 정통성이 결여돼 있는 이 정부가 어떻게 부족한 정통성을 메울 것인가, 어떻게 지지를 받을 것인가, 명분으로 활용할 만한 이벤트가 바로 서울 올림픽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올림픽을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사람을 막 쓰고 돈을 쓴다고 해도 IOC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상대도 되게 만만치 않았던 것 네, 같은데. 뭐 일본도 예. 있고 뭐 그렇던데. 나고야는 전부터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서울이 뛰어든 거죠. 네. 예, 그런 만큼 서울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주재원, 재벌기업 막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고야는 나고야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아, 예. 근데 한국은 국가가 준비를 해요. 예, 그리고 나고야는 아직 경기장을 짓지 않았는데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지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전세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그런데요,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서울도 달라져야 되고 한국도 달라져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한 신문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온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게 될 것이고 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세계의 안방까지 나타날 것이 틀림없게 됐다. 이건 사실 비관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나라 긍정인지 신문은 비관인지 모르게 그러네요. 헷갈리겠네. 약간 비관 느낌이 나는데. 나. 예,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망신당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강이죠. 그러니까 한강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핵심이냐면 한강에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을 댐 형태로 만들어서 수위를 조절을 하고요. 한강 고수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만들어서 김포공항에서 잠실 주경기장까지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런데 한강 주변에는 네. 또 가난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집들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활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네. 가시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시권. 눈에 가시권. 보이는. 예. 아, 그래서 근데 누구의 눈에 보이는 걸까요? 외국인. 외국인들이. 세계. 예. 외국인들이 방문할 장소, 외국인들 눈에 띄는 장소는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재개발해야 한다라고 방침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계동이 올림픽 직전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철거가 되고 철거민들이 부천의 고강동이라는 곳에 이제 땅을 사서 판잣집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가 성화봉송이 있을 장소라고 해서 그 판자촌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성화가 지나갈 때까지요, 땅에 토구를 파고 살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논밭인데 가보면은 그 땅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요? 그래서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또 희생도 따랐던 거죠. 어쨌든 지금의 이 서울의 모습을 갖춰지는 데까지는 올림픽이 엄청난 또 영향을 예. 끼쳤는데 예, 그래서 이제 88 올림픽 드디어 개막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개막을 했고 한국은 성적도 좋았죠. 그 종합 4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나는 올림픽 대회에 관한 규칙을 존중하고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것을 모든 선수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야, 호돌이 판이네. 와, 모돌이 진짜 많아. 칼로이스, 칼루이스 벤존슨 말이죠. 유산규. 야, 우리 다 기억하는 거 봐. 김순영. 오, 이종영 씨 척하면 척이네요. 역시. 4위였어. 4위. 서울올림픽은 사실 한국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이전 두 번의 대회,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 당시에 있었던 냉전으로 인한 보이콧.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에는 서방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고요. 84년 LA 올림픽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이콧을 했거든요. 그런데 88년에는 이 모든 국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고요. 또한 경제적인 효과 역시 있었죠. 이야. 실제로 국민 총소득이 네. 서울올림픽 이후에 계속해서 가파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36조. 9배. 5년 만에 좀 더 간 거. 예. 더 갔죠, 더 갔죠. 예, 두 배가 더 갔어요. 대단. 5년 만에. 껑충 뛰었네요. 와. 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었냐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네. 한 30%가 넘습니다.
30% 중반 정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60% 넘는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입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여성 잡지의 경우에는 80%의 사람들이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기고요. 맞네. 그리고 딱 저때쯤인데 저희 아빠도 저때쯤에 자동차 사셨거든요. 우리 아빠 첫 차, 중고차 세피아. 지금 이제 안 나오는 단종된 추억에. 차인데. 저희 그거- 아버지도 그때 네. 차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텔라. 네. 스텔라. 그러네. 중산층이셨거나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셨거나. 예. 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를 또는 잘 살게 되었구나를 실감하게 한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말이 마이카 시대라는 말이 있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가 활성화되죠. 그때 서울의 백화점들이 도쿄의 백화점보다 매출이 더 나온다라고 말해주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오, 많네요.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그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이 에피소드인데요. 그때 올림픽 때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 네. 중계권료를 많이 받으려고 서머타임이란 걸 했었어요. 맞아요. 서머타임. 학교 일찍 가고. 예. 시계를 진짜 일부러 뭐 돌려서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1시간을 땡겼나 그랬을 거야 아마. 더 예, 낮에 아침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서머타임즈 즉 일광 절약 시간제가 내일 새벽 2시부터 실시됩니다. 26년 만에 부활되는 일광 절약 시간제 실시로 올해는 내일 새벽 2시가 되면 시침을 3시로 1시간 앞당겨 놓으면 됩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오늘 밤 10시에 잘 사람은 시침을 11시로 돌려놓고 자면 좋습니다. 앞으로 5달 동안 계속될 일광 절약 시간제는 오는 10월 11일 새벽 3시를 2시로 다시 되돌려 놓음으로써 해제됩니다. 시계를 1시간 당겼는데요. 그 서머타임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네. 아침에 많은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IOC의 그 방송 중계권료를 보면 60% 정도가 미국에서 옵니다. 네. 그래서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에 맞춰주기 위해서 네. 시간도 1시간 당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게 우리나라만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국만 아 그래요? 그것도 딱 우리 때는 잘 2년만. 몰랐네. 87년과 88년 2년만.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다 같이 시계를 돌려요? 그냥 간단하게 예. 미치겠다. 간단하게 지금 1시간 뒤로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면 돼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다시 뒤로 또, 해요? 네. 풀어줘요. 진짜 이상하다. 충격받았어. 그래서 네. 서울 올림픽은 외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픽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구나. 예. 맞아요. 그러네. 특히 서울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가운데도 굉장히 성공했던 올림픽으로 손꼽히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의 좋은 예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처음에 목표로 했던 외교적인 효과나 정치적 효과들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회들도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소치올림픽은 끝났지만 이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해마다 2조 원이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렸던 소치올림픽 주경기장. 몇 차례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는 예상보다 3배나 늘어 우리 돈으로 8천억 원 넘게 들었습니다. 야 뭐야. 서울도 개최 비용이 오이네요.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멋있긴 한데. 저 터지는 게 다 돈이라는 건 거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의 세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같은 이벤트를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예, 메가 이벤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개최되는 건 2주뿐이지만 그 전후에 굉장히 오랜 준비 기간과 사후 정리 기간을 필요로 하고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여되고요. 그만큼 또 많은 돈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가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수입도 지출도 어마어마하다. 블록버스터급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출이 많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IOC가 좀 높은 수준을 요구하나 봐요. 예, IOC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IOC가 기본적으로 개최 도시에 요구하는 것은 완비된 경기 시설, 그리고 관광객이나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으로 요구하지만 아시다시피 올림픽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테러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개최 도시가 가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 쌓인 도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예, 올림픽 예. 저주라고까지 지금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올림픽의 저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적자를 경험한 도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1976년 올림픽을 개최했던 몬트리올입니다. 이 몬트리올은 약 12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요. 30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노 올림픽은 110억 달러의 적자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을 썼는데요. 약 90억 달러의 적자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가 경험하는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올림픽이 또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게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거의 뭐 아니면 노원 된다고 해도 수준인데.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는 유치 열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네. 그랬기 때문에 2018년, 2020년, 2022년 세 번의 올림픽을 모두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된 거고요. 나중 지나면 올림픽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진짜 아무도 왜냐면 신청 잔치를 안 하는데 하면. 계속 빚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기 분수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하겠다는데 계속 없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너희 갈래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IOC가 조금 할인을 좀 해주고. 그러게요. 옛날에 좀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바뀐 경향이 뭐냐면 IOC는 예전처럼 후보 도시들을 다 모은 다음에 투표해서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도시들이 입후보만 하면 우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IOC에서 찬반 투표를 해서 그 국가에 개최권을 줍니다. 2024년도 파리올림픽, 2028년도 LA올림픽, 2032년도 브리즈번 올림픽이 그렇게 우선 협상과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설명 들어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유치를 하려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올림픽은 국제사회 내에서 그 나라를 주목하게 하고 사회적인 응집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나름의 효과를 가진 대회입니다. 그런 효과를 여실하게 경험한 나라가 중국이 있죠. 사실 2008년도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되죠. 이때 중국은 경제 위기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4조 정도였던 국민 총소득이요. 이후 5년 동안 2배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따면 2배, 무조건 5년 안에 더블이네요. 야, 대단하다. 잘 된 얘기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다시 한번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있죠. 와, 대단하다. 我们的竞技体育运动走什么路，和我们国家走强国之路啊是一样的，就是靠创新，靠科技。 뭔가 비장함이 엿보이네요. 뭔가 노림수가 되게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네요. 친환경 첨단 기술. 동계올림픽. 예, 여러분 혹시 중국몽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꿈. 중국몽? 너무 많이 들어봤죠. 예, 이제는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로 상승하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야심이죠. 이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는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은 여러 민족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수민족 문제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一定能够实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현재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올림픽은 자신의 나라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스포츠 선수가 그 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행한 역할을 보더라도 스포츠 이벤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 이벤트가 소수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들에 주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IOC에서는 어젠다 2020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한 도시만 개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도시들이 같이 개최할 수 있다. 근데 그 도시들은 국경을 넘어도 된다.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화려한 축제로만 알고 있었던 올림픽 속에 숨겨진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역학관계까지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의 도쿄올림픽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고 도전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이끌어준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쌤과 함께 방송이 마치자마자 이제 폐막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끝까지 여러분들 저희 KBS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밌는 올림픽 얘기 들려주신 박해남 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